자, 다시 한번 분자가 빛을 흡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보십시오. 맨 밑에 이제 지난 세월 한 것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스테이트고요. 이게 가장 낮은 상태죠. 이때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도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이제 S0, 그죠? 싱글렛 상태가 되는데 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 간격이 우리가 이제 대충 볼 때는 일정하다고 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촘촘해져요. 그죠? 일단 이거는 물리학을 좀 배우면 이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글렛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죠. 그죠? 싱글렛이나 트리플렛이나 이것은 전부 다 이 일렉트로닉 엑사이테이션입니다. 그죠? 전자 전이. 그래서 이제 싱글렛 상태도 여기도 역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요. 트리플렛 상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빛을 흡수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예를 들어서 빛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 A가 흡수입니다. 쭉 싱글렛 상태로 먼저 갔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직접 트리플렛 상태로 가는 경우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싱글렛, 트리플렛 이게 직접은 안 되죠, 그죠? 가서 이제 싱글렛 상태 S1 갔어요. 근데 여기 이중 이제 어떤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면은 전자가 이때 불안정하니까 가장 낮은 상태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갑니다. 이거 다 R이라고 하죠. R. R이 릴렉세이션입니다. 릴렉세이션 여기. 이걸 갖다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 근데 분자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시 이제 전자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빛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형광, 플로레센스, 그죠? 그런데 아까 본 대로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싱글렛과 트리플렛은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그죠?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기간 교차, 그죠? 인터 시스템 크러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인터 시스템 크러싱. 그래서 인터 시스템 크러싱인데 여기서 전자는 빨리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같은 위치에서 트리플렛 스테이트에 거기에 해당하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또 릴렉세이션에서 가장 낮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로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래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이게 떨어지면서 빛을 내면은 이거를 포스프레센스 인광이라고 합니다. 인광. 그죠? 전부 다 빛을 내는 다른 점은 같지만은 그러니까 루미니센스 일종이죠. 형광은 파장이 에너지 레벨이 더 크니까 더 짧고 인광은 파장이 깁니다. 그죠? 또 형광의 여기 전자가 여기서 머무는 시간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죠.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10-8승 내지 10-4승 정도 돼요. 근데 인광 이 트리플렛 상태에 있으면은 전자가 좀 안정화가 돼서 라이프 타임이 깁니다. 그러니까 인광은 10-4승 초에서 어떤 때는 뭐 100초 정도까지도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싱글렛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여기 원래의 싱글렛 제로 여기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싱글렛이 같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인터널 컨버전 이렇게 됩니다. 또 어, 여기 보면요 트리플렛에서 이쪽 싱글렛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인터 시스템 크러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뭐 이런 용어 같은 거 여러분 1학년 수준에서는 이게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저 확대해서 본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계간 교차, 인터 시스템 크로싱, 그러니까 싱글렛에서 트리플렛 또는 트리플렛에서 싱글렛 가는 것을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형광은 요 에너지가 차이가 큰 데서 나오니까 파장은 짧아지고 인광은 파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보면 형광은 짧은 파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인광은 더 긴 파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형광은 S1에서 S0로 인광은 T1에서 S0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발광이라고 합니다. 루미네센스. 발광은 형광과 인광이 있습니다. 근데 분석에 이용하는 것은 뭐냐? 형광이냐 인광이냐? 거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거의 100% 형광입니다. 형광. 그죠? 형광. 형광은 아주 흔한 이런 현상이에요. 그죠? 형광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빛을 쬐주면 말이죠. 이제 빛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 여러분 혹시 자연사 박물관 가보셨어요? 저는 국내에서는 안 가봤는데 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뭐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또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에 보면은 박물관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죠. 그거 다 보기가 힘든데 거기 보면 이제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의 보석.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요. 그냥 보석인데 보면은 보석인데 스위치를 누르면은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형형 각각 색깔이 빛이 나와요. 보석마다. 왜 그러느냐? 보석에 들어있는 주로 이제 금속 이온인데요. 금속 이온이 이제 빛을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주위에서 이제 자외선을 이제 이렇게 방출하게 하는 자외선 형광등이 쭉 놓여 있죠. 그래서 그 자외선 형광등이 그 보석을 쫒입니다. 근데 자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사실은 이거 스위치를 눌러도 자외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이 자외선이 그 보석에 가서 보석 내부에 있는 어떤 물질의 형광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광이 그런 스펙트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파장에서 가장 이게 이제 빛이 세게 나오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모든 유기물은 다 형광이 나옵니다. 거의 다 형광이 나와요. 그래서 유기 합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를 보기 위해서 형광을 항상 측정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재밌는 사실 하나 있어요. 이 흡수 스펙트럼이 여기 검은색으로 된 거하고 여기 형광 스펙트럼 있죠? 발광. 이건 형광입니다. 이 스펙트럼이 거의 똑같아요. 요 가운데를 놓고 대칭입니다. 대칭. 그죠? 대칭. 흑광 스펙트럼과 형광 이 스펙트럼이 거의 대칭이에요. 대칭. 이렇게 이게 무슨 대칭이 나오죠? 뭐 거울상, 면대칭이죠. 면대칭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 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깨끗한 흑광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는 농도가 그래도 꽤 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10-6승 몰라 되는데 그 반면에 형광 스펙트럼은요 12-11승 몰라 아주 극도로 그 낮은 농도도 형광 스펙트럼이 아주 멋있게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흑광 스펙트럼하고 형광 스펙트럼 비교해 봤을 때 형광 스펙트럼이 훨씬 민감하다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민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죠? 흑광은 빛을 쪼여줘서 그 빛이 흡수된 정도만큼을 측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깜깜한 밤에 여러분 뭐 야구 구경을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야간 경기하는 야구 구경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촛불을 들고 있어요. 다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니까. 어떤 따로 불빛을 이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만 명이 예를 들어서 만 명이 그런 관중들이 다 촛불을 들고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은 흑광은 뭐냐? 이제 빛이 흡수된 정도를 재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100명이 만 명 중에서 100명이 듬성듬성 이렇게 100명이 불을 끕니다. 그죠? 그거를 재는 것이 흑광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만 개의 촛불에서 100개의 촛불이 꺼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죠? 1%. 근데 딱 보기에 촛불이 100개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여러분 잘 판단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흑광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민감한 방법이 아니라 겁니다. 그럼 반면 형광은 뭐냐? 아무 데도 없는 데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디움에 다 만 명이 다 불을 저 꺼진 촛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명이 불을 딱 붙였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여러분 그거 잘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형광이 훨씬 민감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스펙트럼 이것은 흡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은 서로 대칭이다. 여기 면대칭이다. 이제 그걸 알아두면 좋아요. 왜 그러면은 이게 이 면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요 그림이 잘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흡광 스펙트럼입니다.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일렉트로닉, 퍼스트 일렉트로닉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여러 뭡니까? 진동,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 있죠? 여기로 갈 수 있고 이쪽 갈 수 있고 이쪽 갈 수 있고 이쪽 다 갈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낮은 에너지는 파장은 요거죠. 가장 긴 파장입니다. 람다 제로.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밑으로 이제 트랜지션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말이죠. 여기서 직접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는 다 이쪽으로 맨 밑바닥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맨 밑바닥에. 그럼 요거랑 여기 에너지가 같죠. 그죠? 파장이 같죠. 이론적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또 같죠. 그죠? 여기서 떨어져도 같죠. 그러니까 각각에서 이제 여기 맨 밑바닥에서 저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여러 이제 에너지 레벨로 떨어지니까 이게 대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완벽한 대칭이 안 되느냐? 여기 그러니까 요 피크가 왜 완벽하게 겹치지 않느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저기 봤습니까? 포말데하이드에서 빛을 흡사하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자가 좀 뒤틀립니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칭이긴 해도 요게 아주 정확하게 여기 요 부분이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요 맨 첫 번째 람다 제로가 그죠? 흑광의 람다 제로와 발광의 람다 제로가 딱 정확하게 요 그림에 의하면 이게 똑같으면 요거랑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으니까.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좀 틀려서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하나의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은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과 또 뭐가 동시에 일어난댔죠? 로테이셔널 트랜지션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용액 중에서는 용액이 어때 예를 들어 액체 상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용매 분자들도 있고 엄청난 많은 분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있죠. 근데 서로 접촉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뭉그러집니다. 뭉그러져요. 그런데 가스 상태에서는 어때요? 가스의 특성상 분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듬성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상도 그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면은 그런 것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물입니다. 물. 여러분 물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물. 어, 보니까요. 여기 요게 이제 IR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막 움직이는 이렇게 노이즈 같은 거 이것도 다 스펙트럼인데 이게 이제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인데 그런 거 빼놓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한번 제가 만드네요. 이렇게 된 거 있죠. 그죠? 요 큰 거 있죠. 큰 요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저입니다. 분자의 물의 진동에 의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바이브레이션 중에 이게 자잘히 막 있죠. 이게 노이즈가 아니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이에요. 물의 아주 놀랍죠. 그죠? 아주 고해상도 분광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이 스펙트럼도 없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스펙트럼에 같이 곁들여서 이게 진동하는 그죠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하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물 분자가 기체 상태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산소의 동위원소가 16도 있고 17도 있고 18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라인 위드스가 0.02 인버스 센티미터 이게 웨이브 넘버인데 그 정도까지 이 정도 아주 가깝게 있는 것까지도 구별이 가능하다.
물론 이게 굉장히 비싼 고해상도 스펙트로포토미터 스펙트로미터를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우리가 형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광을 어떻게 얻느냐? 즉 에미션 스펙트럼, 여기 엑사이테이션 에미션 스펙트럼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형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딱 시료를 형광 스펙트럼보다는 더 짧은 파장의 빛으로 시료를 조사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조사해주는 그 빛이 단파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그 파장을 스캔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엑사이테이션 스펙트럼이냐 에미션 스펙트럼이냐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광원이 있고 여기 이제 단색화 장치가 있어요. 모노크로미터.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형광을 재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단색화 장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가 검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형광을 잴 때는요. 우리가 보통 흡수 스펙트럼을 잴 때는 어때요? 빛을 여기서 왼쪽에서 쭉 조여줘서 요게 용기고 요게 이제 시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료 이제 빛이 여기를 시료를 뚝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과하고 나온 것을 여기다 검출기를 집어넣고, 그죠? 검출기를 집어넣다 놓고 이제 빛을 재는 거예요. 그 인텐시티를. 근데 형광은 그렇게 재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재면 안 돼요. 왜냐? 형광뿐만 아니고 빛이 그냥 흡수가 안 되고 통과돼 나오는 빛도 검출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광은 항상 시료가 있으면은 이 빛이 쪼여주는 빛과 여기 검출하는 빛이 여기 90도 그 각도에서 항상 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디텍터를 넣습니다. 그래야지 형광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잘 보십시오. 그럼 엑사이테이션 스펙트럼은 어떻게 얻느냐? 엑사이테이션 스펙트럼. 여기 이제 광원 있잖아요. 광원 이거를 이제 쪼여주는데 이것의 파장을 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파장을 쭉 바꿉니다. 그죠? 바꿔서 바꾼 파장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여기서 90도 되는 각도에서 여기서 에미션 스펙트럼을 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재는 파장은 단 하나의 파장에서 재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에미션 스펙트럼은 뭐냐? 하나의 파장의 빛만을 쪼여주고서 그때 나오는 형광을 여기 있는 파장을 그죠? 요 단색화 장치를 통해서 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미션 스펙트럼이에요. 그죠? 여러분 약간 헷갈립니까? 그냥 그렇게 그 형광 스펙트럼을 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형광과 그죠? 여기 흡수 스펙트럼은 거의 여기 면제층이다. 그죠? 거울상이다. 근데 형광이 약간 좀 저 장파장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광은 어떠냐? 발광색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형광도 좀 센 형광을 얻어야지 우리가 분석하는데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 흡광 그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을 잴 때 어때요? A는 그죠? A는 엡실론 PC죠. 여기에 그 우리가 쓰는 빛의 그 세기가 식에 포함되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흡광 스펙트럼은요,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이 빛을 얼마나 센 빛을 쪼여줬느냐에 전혀 상관없어요. 센 빛을 쪼여주던 약한 빛을 쪼여주던 흡광 스펙트럼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과연 형광 스펙트럼도 그럴까요? 그죠? 이게 여기 쭉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직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 보니까 영역이 많이 있죠, 그죠? 와서 요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이 있고, 또 요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면은 이렇게 결국은 뭐냐? 이 발광색이, 즉 형광의 세기는 그 인텐시티는 여기
빛의 인텐시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발광의 세기는 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죠? 우리가 테일러 엑스펜션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놓고 다시 풀면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만 알면 됩니다. 요거 요 발광 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을 주어줬을 때 나오는 형광의 세기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비례상수가 있고 농도에 비례하고 중요한 것이 P0, 즉 우리가 얼마큼 처음에 강한 빛을 주어줬느냐에 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흑광 스펙트럼과 아주 큰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강한 아주 깨끗한 형광 스펙트럼을 얻으려면은 가능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강한 빛으로 쪼여주면 됩니다. 약한 빛으로 쪼여주면 형광도 약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 식이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형광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려면은 어떡하죠? 여기 빛이 쪼여주는 빛의 세기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흑광 스펙트럼에서는 업서번스에 그런 게 없어요. 엡실론 BC니까 쪼여주는 빛의 인텐시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형광은 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형광 스펙트럼 쟀는데 농도에 비례하죠. 아주 깨끗하게 비례합니다. 근데 이게 농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0.6 마이크론 몰라 정도에서 이렇게 비례하지, 농도가 좀 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펜이 안 나오네요. 이게 가다가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렇게 완만하게 돼요. 완만하게. 그죠? 그러니까 고농도에서는 이게 농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형광 인텐시티가.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셀프 어섭션이 있어요. 농도가 진해지면요, 분자 형광이 나와서 그 용액을 빠져나와서 검출을 해야 되는데, 나오다가 옆에 있는 다른 분자에 의해서 그 빛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형광이. 그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걸 보고 우리가 셀프 어섭션이라고 합니다. 셀프 어섭션. 그죠? 예. 또 하나는 이너 필터 이펙트라고요. 그래서 이 셀프 어섭션에 의한 퀸칭, 그죠? 형광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이너 필터 이펙트. 네,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형광도 그렇고 흑광도 그렇고요. 너무 농도가 진해지면은 이게 직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 요게 이제 유지되는 그런 영역을 잘 골라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루미네센스, 즉 형광 또는 인광이 대부분 형광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게 이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근데 거의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의 모든 유기분자가 다 형광을 낸다. 그런데 어? 아주 특별하게 형광을 내는 분자가 또 있습니다. 그죠? 먼저 이거 보죠. Natural Fluorescent Molecules, 그죠? 리보플라빈, 이 바이오 물질이죠. 폴리사클릭 아로매틱 컴파운드, 그죠? 이런 것은 형광을 잘 내요. 근데 다른 어떤 것은 잘 안 내는 것도 있어요. 형광을 내긴 내도 파장이 너무 작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좀만 빛이 들어가도 형광을 아주 크게 내는 그런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자 보세요. 이 분자 이름은 아예 이름 자체가 플로르세인이에요. 플로르세인. 예? 얼마나 형광을 잘 내는지. 그러니까 형광을 잘 안 내는 그런 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형광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분석하려면은 이런 분자를 그 분자와 결합시키면 되는 거죠. 어떻게 결합시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고, 또 하나 형광을 아주 잘 내는 분자 중에 하나가 칼세인이라는 이 분자입니다. 칼세인. 이 분자도 형광을 아주 잘 내요. 이 두 개의 분자 구조가 서로 좀 비슷하죠. 그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형광을 잘 내는가 봅니다. 그죠? 근데 칼세인은 특별히 뭘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냐면 칼슘 이온을 분석하는 데 좋습니다. 칼슘 이온. 왜냐, 이쪽이 이게 이제 리간드가 돼서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같은데요. 화학 발광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형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형광을 유도했죠? 그렇죠.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쪼여줬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화학 발광, 그때 형광을 얻었는데, 근데 꼭 우리가 형광을 얻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빛을 우리가 쓰라는 법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전자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죠? 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스테이트에서 위쪽으로
excited electronic state로 전자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형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빛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깔끔하니까. 그런데 근데 화학 그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여기 돼서 빛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케미루미네센스, 우리말로는 화학 발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어디에 많이 이용됐냐면은 질소나 황을 포함하는 유기분자를 검출하는데 이 화학 발광이 많이 이용됐습니다. 또는 이게 법의학에서도요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그 혈흔을 검출하는데 루미놀이라는 걸 여러분 쓴다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이제 거의 상식 수준이 됐는데,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보세요. 그런데 이제 범인이 그 현장을 아주 깨끗이 씻었어요. 그죠? 물로 막 닦고. 그래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피가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 분자 보세요. 요게 루미놀입니다. 루미놀. 그죠? 요 루미놀이 어떻게 하죠? 요 루미놀이 어 NO, 그죠? 이것이 이제 NO와 이제 반응합니다. 그죠? NO가 이제 저거예요. 산화제요. 왜냐하면 NO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피 같은데 좀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루미놀과 결합하면은 이게 루미놀이 반응해서 요 물질이죠. 이 물질. 이렇게 깨지면서 질소 분자가 나오고, 이때 블루라이트가 나옵니다. 블루라이트. 파란색의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이제 형사들이 불 다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이걸 뿌리죠. 그래서 보는 거죠. 그죠? 깜깜해야지 이제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민감하냐? 파츠 퍼 빌리언, 그러니까 10억분의 1 수준의 농도까지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미량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죄지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케미루미네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케미루미네센스로 뭐 측정하는 거, 뭐 칼슘 이온도 측정하고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것, 또 엔도크린 디스럽팅 컴파운드, 이런 무니시팔 웨스트 워터, 그죠? 그러니까 수돗물에 들어있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뭐 바이오물질, 그런 걸 검출하는데 이런 화학 발광이 쓰이기도 한다. 이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